어머니, 요양원 예약했어요. 월 300만 원이면 되니까 전세금 8천만 원으로 충분하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몰랐죠. 제가 월 20만 원으로 더 나은 곳을 찾았다는 걸. 그리고 그게 며느리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쉿. 욕망의 끝.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실, 올해 70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순간부터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드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군요. 몽롱한 정신으로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아! 발이 미끄러지면서 온몸이 공중에 뜬 느낌. 쾅 마이너스. 등과 엉덩이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고관절에서 뭔가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아! 통증이 번개처럼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더 무서운 건 제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선반에 있던 핸드폰을 간신히 잡았어요. 몇 번이나 잘못 눌렀는지 모릅니다. 겨우 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아. 엄마가 욕실에서 넘어졌다. 구급차 좀. 엄마. 금방 갈게. 119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을 했습니다. 한참 만에 의사가 나왔어요. 고관절 골절입니다. 수술하셔야 하고 최소 6주에서 8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제 딸과 아들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걱정 마. 우리 집으로 가자. 딸의 따뜻한 손에 잠시 안심했습니다. 그래, 나에겐 아직 자식들이 있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 내외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큰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폈고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걱정스러운 말투였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의례적인 안부를 마친 며느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젯밤에 알아봤는데요. 요즘 요양원이 정말 좋아요. 요양원? 네. 호텔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24시간 계시고 식사도 영양사가 짜서 나오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깨끗한 병실, 넓은 복도, 밝은 식당.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참 다정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어머니는 이제 짐입니다. 저희 집에 오실 생각은 마세요. 아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큰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헛기침만 했습니다. 엄마, 일단 몸부터 챙기셔야죠. 여보,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낫잖아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신혼인데 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집은 방도 작고, 그리고 요즘 요양원이 진짜 좋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100배 낫다니까요. 며느리가 한술 더 떴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다. 그만하고 돌아가거라.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 나무처럼 흔들리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인데 대가가 요양원이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결국 큰아들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딸아이가 눈물로 설득했고 큰아들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으니까요. 며느리의 굳은 얼굴이 마음에 걸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큰아들 집은 15층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지만 제게는 감옥 같았어요. 할머니, 손주 아람이가 저를 반겼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할머니랑 같이 자는 거예요.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지만 며느리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람이 방에서 주무세요. 침대 비워뒀어요. 며느리가 저를 아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람이는 오늘부터 저희랑 자면 돼요.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첫날 밤은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거실에 나오면 청소기를 유난히 시끄럽게 돌렸습니다. 설거지도 쨍쨍 소리나게 거칠게 했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다 드셨으면 그릇 싱크대에 주세요. 용건만 간단히. 그 외에는 어떤 대화도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싫어하는 음식만 내놓았어요. 저는 된장찌개와 나물을 좋아하는데 식탁에는 맵고 짠 음식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입에 안 맞으세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야. 맛있는데 속이 좀. 맨날 속이 더부룩하시네요. 제가 한 음식은 다 별로신가 봐요. 가시 돋친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큰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당신은 말을 왜 그렇게 해? 하고 며느리를 타박했지만 그건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저 불편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것뿐이었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갔어요. 주방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죠. 엄마, 나 진짜 못 해먹겠어. 돌아버릴 것 같아. 짜증 섞인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하루 이틀이지. 온종일 집에 계시면서 밥 투정은 또 얼마나 심한지 알아. 남편은 나 몰라라 하고 맨날 늦게 들어오지. 이게 사는 거냐고.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요양원 몇 군데 상담까지 받아봤어. 요양원. 시설 좋고 깨끗한 데는 한 달에 300만 원은 줘야 하더라. 300만 원. 근데 그게 아까워. 솔직히 우리만 희생할 순 없잖아. 어차피 나중에 다 가실 건데 뭘 그렇게 미루는지 모르겠어. 가실 건데.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 진짜. 전세금은 악착같이 쥐고 계시면서. 전세금. 그거 이자만 해도 요양원비는 충분히 나올 텐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내가 내일 남편 잡고 다시 한번 끝장을 보려고.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 차가운 단어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세금, 요양원, 300만 원 나중에 가실 분. 아, 그랬구나. 나는 이 집에서 그저 나중에 가실 분이었구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짐을 쌌습니다. 큰아들이 잠에서 깨서 물었어요. 어머니, 왜 짐을 싸세요? 부산에 다녀와야겠다. 딸 얼굴도 보고 싶고. 부산은 갑자기 왜요? 답답해서 안 되겠다. 제 단호한 말투에 큰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제 가방을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안도감과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괜찮다. 서울역까지만 태워다 다오. 부부는 더 이상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부산역에 도착하자 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왜 말도 없이 왔어? 보고 싶어서. 딸은 제 팔짱을 꼈습니다. 딸의 신혼집은 아담하고 예뻤어요. 엄마, 이 방 써. 며칠이라도 편히 쉬어. 저녁 때 사위가 퇴근했습니다. 어이구, 장모님. 언제 오셨습니까? 사위는 다정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는 동안 반찬도 집어주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어봤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갔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한테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 언제까지 여기 계시게 할 거야? 사위의 짜증 섞인 목소리.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해 그럼? 엄마 아프시잖아. 오빠네도 저렇게 나오는데. 딸이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모셔야 한다는 소리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이제 겨우 자리 잡았고. 무엇보다 우리 신혼이잖아. 나도 당신이랑 편하게 살고 싶다고. 신혼. 그 단어가 제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집에 와도 장모님 눈치 보느라 이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 나라고 편한 줄 알아? 나도 죽겠어. 알았어. 그만 얘기하자. 장모님 들으시겠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 존재가 딸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딸이 기겁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더는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다. 집으로 가련다. 엄마.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곳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제 낡은 전세집으로. 현관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뭘까? 내가 평생 키웠는데. 늙고 병들면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그래도 여기는 내 공간이야. 남의 눈치 안 봐도 되는. 며칠 후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걱정했어요. 저는 대답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요양원 있잖아요. 역시나. 저희가 주말에 며느리랑 몇 군데 둘러봤는데 정말 괜찮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 이름으로 예약을 좀 해뒀어요. 자리가 금방 차서요. 예약.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가 뭔데 내 이름으로 예약을 해? 아니, 어머니. 다 어머니 생각해서. 거기 정말 좋아요. 물리치료도 되고 식사도 잘 나오고. 그래서 그 비싼 곳에 들어갈 돈은 어디서 난다고. 제 차가운 목소리에 큰아들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 전세금 있잖아요. 전세금. 그거 빼서 보증금 내고 월세는 그 이자로 충분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남는 돈으로 저희 아람이 등록금에 조금만 보탤 수 있으면 아람이가 내년에 벌써 고3이거든요, 어머니.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결국 이거였구나. 내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픈 날 돌보는 것도 그 모든 걱정의 끝에는 내 전세금이 있었구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어머니. 너는 내가 사람인 줄 아느냐?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잘못한 걸 몰라. 이 애미가 평생 시장 좌판에서 찬바람 맞아가며 번 돈이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희 남매 대학 공부시킨다고 내 입에 들어갈 거 아껴가며 모은 돈이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내놓으라고. 내 새끼 등록금에 보태라고. 어머니, 내 마음이 편하겠지. 애미 돈으로 내 자식 대학 보내고 귀찮은 짐덩어리는 요양원에 처박으면. 그게 아니라. 닥쳐라.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쓴다. 단돈 10원 한 장도 너희한테 줄 생각 없다. 그 요양원 예약인지 뭔지 당장 취소하거라. 다시는 그따위 소리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탐욕만 있었구나. 저는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저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야 말겠다. 며칠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지고 구청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라는 것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간병인은 계속 바뀌었고 어느 날은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내고도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목발을 짚고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평생 나라에 손 벌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며 살았는데 70평생에 처음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동사무소는 왁자지껄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아들고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처럼 지치고 고단한 얼굴의 노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분들도 나와 같은 사연을 안고 왔겠지. 132번 손님, 8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 너머에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 쓴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명찰에는 사회복지사 안성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제가 머뭇거리자 안복지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세요? 저기 상담실에서 따로 이야기 나누실까요? 상담실로 자리를 옮기자 그는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넘어진 이야기, 자식들 집을 전전했던 이야기, 간병인에게 마저 버림받았던 이야기.
두서없이 쏟아내는 제 이야기를 안복지사는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지금은 집에 완전히 혼자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식사나 거동은 어떻게 하시고요? 하루 굶고 하루는 그냥 누워있고.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어르신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어르신. 이건 공공기관에서 직접 지어서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이에요. 만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입주 대상이고요.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넓고 깨끗한 복도, 문턱이 없는 현관, 곳곳에 설치된 안전 손잡이. 집 전체가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도록 무장의 설계로 지어져요. 싱크대 높이도 낮춰서 앉아서 설거지하실 수 있고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달려 있어서. 비상벨.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새벽 욕실에서 벨 하나만 있었더라면, 혹시 넘어지시더라도 버튼만 누르면 바로 관리실이랑 연결돼서 사람이 달려옵니다. 안복지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단지 안에 건강관리센터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체크해드리고 간단한 진료도 받을 수 있어요. 작은 도서관이나 텃밭, 공동식당 같은 시설도 있어서 다른 입주민분들이랑 어울리실 수도 있고요.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2~3번씩 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장복이나 청소 같은 일상생활도 도와드립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월세는 얼마나 하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보증금 1천만 원 안팎의 월세는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20만 원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요양원은 월 3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전세금 일부만 보증금으로 내시고 나머지 돈은 어르신 생활비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실 필요 없이. 자식들. 그 단어에 제 가슴이 시큰거렸습니다. 안복지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요양원은 보관되는 곳이지만 여기는 어르신이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집이에요. 보관이 아니라 살기 위한 집. 그 말에 눈앞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프고 늙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시설에 들어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한 아주 귀하고 소중한 선택지입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나는 보관되고 싶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나로 살고 싶었던 거야. 나도. 거기 들어갈 수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요, 어르신. 지금 어르신 상황이라면 입주 자격은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전부 도와드릴게요. 그는 서랍에서 입주 신청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서류였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한 칸 한 칸 정성스럽게 빈칸을 채워나갔습니다. 이름 마이너스 이영실. 나이 마이너스 70세. 주소 마이너스. 서류를 작성하는 이 순간 저는 단순한 입주 신청이 아니라 제 삶의 독립선언서를 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류 맨 마지막 칸에 이름을 쓰고 사인을 마친 뒤 저는 그 종이를 안복지사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르신. 좋은 소식 기다리세요. 동사무소를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미래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날부터 매일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우편함을 확인했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식들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떨어지면 그땐 정말 갈 곳이 없어. 불안한 마음에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인생의 마지막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우편함을 열어본 순간 제 손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공공주택관리공단이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낡은 우편함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저는 그 길로 곧장 전셋집 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주인 어르신, 저 이영실입니다. 방을 빼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사짐센터에 전화를 걸어 날짜를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무언가에 열중하고 미래를 계획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 소식을 알렸습니다. 나 이사 간다. 너희도 와서 집 나르는 것 좀 거들어라. 며칠 후 큰아들 내외와 딸 부부가 제 낡은 전셋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텅 비어가는 집을 둘러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갑자기 이사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복지주택에 들어가기로 했다. 복지주택이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8만 원짜리 집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네 사람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그 전세금은요? 월세가 18만 원이면 나머지 돈은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큰아들이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그 큰 돈을 그냥 통장에만 넣어두시는 건 아니죠. 저희가 잘 관리해드릴 수도 있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으로 제 앞에 선 4명의 자식들을 차례로 훑어봤습니다. 한때는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이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제 노후를 걱정하는 자식이 아니라 제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보였습니다. 내 노후를 너희들이 통째로 가져가려는 거냐? 제 낮은 목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아직 숨 쉬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는 하니 너희 눈에는 내가 그냥 걸어다니는 통장으로만 보여. 엄마, 너무 단정 짓지 말아요. 우리도 다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딸이 울먹이며 항변했습니다. 걱정. 진짜 걱정이었으면 너희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지.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 너는 애미를 요양원에 보내지 못해 안달이었고.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 너는 그 핑계로 내 전세금을 노렸어. 5월 300만 원짜리 요양원에 보내고
남은 돈으로 손주 등록금 대려고 했잖아. 사위, 자네는 장모가 신혼생활에 방해되는 짐덩어리였고, 내 딸 너는 그 사이에서 나를 방패 삼아 남편과 싸웠지. 그게 너희가 말하는 걱정의 실체 아니더냐? 제 말에 네 사람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희의 그 가짜 걱정, 이제 필요 없다. 걱정이면 엄마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걸 막지 말아야지. 내가 선택한 이 집이 너희가 밀어 넣으려던 그 어떤 요양원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좋다. 저는 입주 안내문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 봐라. 월세 18만 원의 간호사 상주,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센터, 공동식당, 텃밭, 비상벨까지 다 있어. 요양원은 한 달에 300만 원이라며? 나는 2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더 나은 곳에서 산다. 그리고 남은 돈, 그건 내 생활비야. 내가 쓰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희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준다. 그러니 더 이상 내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자식이 애미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해. 자식이 애미 전세금 계산하고 앉아 있어. 그건 너희는 내가 짐이었어. 귀찮은 존재였지. 그리고 내 돈만 노렸어. 하지만 나는 이제 자유야. 너희 눈치 안 보고 너희 손 안 빌리고 내 힘으로 산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혼자 사시면 나중에 또 다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나중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주택에는 비상벨이 있어. 화장실에도 침실에도 버튼만 누르면 사람이 달려와. 생활지원사도 일주일에 3번씩 와. 건강도 체크해주고 장도 봐주고 청소도 도와줘. 내가 혼자가 아니야. 나를 진짜로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 너희처럼 의무감으로 눈치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돌봐주는 사람들 말이야. 제 말에 네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이다. 와서 짐이나 좀 날라라. 그게 너희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다. 이사 날 자식들은 말없이 와서 짐을 날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서운함과 당혹감이 어려 있었지만 더 이상 제 결정에 토를 달지는 못했습니다. 트럭에 짐을 다 싣고 복지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뿐이었어요.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복지주택 단지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깨끗한 5층 건물, 넓은 마당, 곳곳에 심어진 나무들. 어머니, 여기 정말 괜찮네요. 딸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큰아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자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영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5호가 어르신 집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햇살 가득한 깨끗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와! 저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휠체어가 드나들기 편한 넓은 현관, 문턱이 전혀 없는 바닥, 안전 손잡이가 설치된 복도와 화장실. 화장실 여기 보세요. 비상벨이 있습니다. 만약 넘어지시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관리실이랑 바로 연결되니까 1분 안에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새벽. 이게 있었다면. 그리고 부엌 싱크대는 높이를 낮춰서 앉아서도 설거지하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창문도 전부 이중창이라 소음도 없고 따뜻합니다. 직원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1층에 공동식당이랑 건강관리센터가 있어요. 점심은 거기서 다른 어르신들이랑 같이 드실 수 있고요. 혈압이나 혈당 체크도 언제든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월, 수, 금요일에 방문하셔서 어르신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거 도와드려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자식들도 놀란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 진짜 좋은데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 아니겠니?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멀리 작은 공원도 보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이런 곳이 있는 줄. 큰아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알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나를 어딘가에 치우려고만 했지. 엄마, 이제 가거라. 나는 짐 정리해야 해. 엄마, 자주 올게요. 올 거면 빈손으로 오지 마. 쌀이나 반찬 같은 거 들고 와. 제 말에 자식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돈 이야기는 하지 마.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산다. 자식들이 떠나고 저는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편안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진짜 내 집.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제 이사 오셨나 봐요. 저는 아랫집에 사는 김정순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영실입니다. 반가워요. 여기 생활 적응하시는데 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할머니는 인상이 참 좋았어요. 점심때 1층 식당에서 봐요. 제가 자리 같이 앉아요.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10명쯤 되는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영실 씨, 여기요. 김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여러분, 새로 오신 이영실 어르신이에요. 어머,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식사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이었어요. 와, 맛있다. 제가 감탄하자 옆에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매일 신경 써서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염분도 낮춰서 우리 몸에 딱 좋게 해주셔요. 식사 후 김할머니가 단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텃밭이에요. 원하시면 한 평씩 분양받아서 채소 키울 수 있어요. 작은 텃밭에 상추며 고추며 여러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기는 도서관이고 저기는 운동실이에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노래교실도 열려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영실 씨, 여기 정말 좋죠? 나도 2년 전에 들어왔는데 천국이에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김할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월요일에 오셨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지원사 박미숙이에요. 혹시 불편한 점 없으세요? 장보기 도와드릴까요? 아, 네.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리스트 작성해 주세요. 박 선생님은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장을 봐주시고 집 청소도 도와주시고 약 먹는 시간도 챙겨주셨어요. 며느리처럼 눈치 주는 것도 없고 돈을 노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저를 돌봐주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김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영실 씨, 우리 텃밭 같이 가꿀래요? 정말요? 응. 둘이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토마토도 심었어요.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영실 씨,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때는 되게 어두워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 달라졌어요. 김할머니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여기 와서 살맛나요. 정말로요. 어느 날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준이야.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엄마,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다음 주에 아람이랑 같이 갈게요. 엄마 뵙고 싶어요. 그래, 와라. 다음 주 토요일 큰아들 네 가족이 왔습니다. 할머니, 손주 아람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잘 지냈어? 네. 할머니 여기 완전 좋아 보여요. 아람이가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아주 좋아. 친구들도 생겼고 밥도 맛있고 텃밭도 가꾸고. 다행이에요. 저희가 몰라서. 이런 좋은 곳이 있는 줄. 며느리도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반성하니까 다행이다.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올게요. 아람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그래라. 근데 내 돈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라. 네, 어머니. 다시는 그런 이야기 안 할게요. 딸도 다음 주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네요. 저도 나중에 이런 데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알려줄게.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엄마를. 됐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라. 나는 나대로 잘 살 거니까. 네, 엄마. 건강하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복지주택에서 완전히 적응했어요. 김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이 생겼고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반찬도 만들어 나눠 먹었습니다. 노래교실에도 나가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었어요. 무엇보다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공간에서 내 호흡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편안한 일이었구나.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이영실로 살아간다. 요양원 대신 복지주택이라는 선택. 그 선택이 내 삶을 구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70세에 찾은 나의 집. 월 20만 원으로 찾은 자유. 요양원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집. 이것이 내가 자식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 글을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1년 후. 복지주택 1층 공동식당. 영실 씨, 오늘 생신이시죠? 축하해요. 김할머니를 비롯한 친구들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 이걸 언제? 우리가 준비했지. 71세 생신 축하해요. 촛불을 끄는 순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네 가족과 딸 네 가족이 함께 들어왔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주들이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얘들아, 저는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케이크 하나 더 가져왔어요. 며느리가 큰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쌀이랑 반찬 재료예요. 어머니가 텃밭에서 키우신 채소로 반찬 만드신다고 하셔서 고맙구나.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됐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저는 손을 내밀어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도 배워라. 나중에 늙으면 자식한테 짐 되지 말고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사는 거야.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생일 파티는 따뜻하게 진행됐습니다. 친구들과 자식들이 함께 웃고 떠들었어요. 엄마,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다들 밝으세요. 딸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들 자기 인생 사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자식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희도. 자식들이 떠나고 저는 김할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영실 씨, 자식들이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게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영실 씨가 당당해지니까 자식들도 달라진 거예요. 김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복하게 사시니까 자식들도 죄책감이 덜하고 편해진 거죠. 맞아요. 서로 부담 안 지고 사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전세금에서 보증금 1천만 원을 뺀 나머지 7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월세 18만 원씩 내고 생활비 쓰고 그래도 매달 조금씩 이자가 붙어서 오히려 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요양원에 갔다면 월 300만 원씩 나가서 2년이면 다 떨어졌겠지. 하지만 여기선 월 20만 원. 이 돈으로 30년은 거뜬히 살 수 있어. 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70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인 것 같아.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나라의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사는 삶. 이게 진짜 노후구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텃밭에 물도 주고 친구들이랑 점심도 먹고 노래 교실도 가고 생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년 후 복지주택 1층 강당에서 노후 준비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강연자는 이영실 할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실입니다. 오늘 제 경험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당에는 5,060대 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70세에 고관절이 부러져서 자식들 집을 전전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월 300만 원짜리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제 전세금 8천만 원을 노렸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연히 복지주택을 알게 됐고 월 18만 원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요양원에 갔다면 2년이면 제 돈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선 30년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제 의지대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영실 할머니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이 수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부의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월 20만 원으로도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요양원은 보관되는 곳이지만 복지주택은 살아가는 집입니다. 자식한테 짐 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내 힘으로 사세요. 그게 자식들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영실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복지주택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사무소 가셔서 사회복지사한테 상담받으세요.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고 있었는데 용기가 생겼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70세인 제가 했는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이영실 할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공동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실 씨,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요.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줬어요.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니 기쁘네요. 영실 씨는 우리 복지주택의 자랑이에요. 다른 할머니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온 이영실 할머니.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감, 잘 지내고 계시죠?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전세금 덕분에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다 빼앗기지 않고 내가 지켜냈어요. 그리고 월 20만 원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이영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자랑스럽겠죠?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당신 아내가.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영실아. 정말 잘했어. 이영실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그녀의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월 20만 원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쉿. 욕망의 끝.